저는 이 사업이 예.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예. 돼야지만 예. 시공사와 이제 조합이 적절하게 예. 합의를 봐서 예.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조합에서는 공사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협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알파는 뭐냐면 분명히 이 공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네. 공사 중단한다고 해가지고 시공사가 돈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 현대건설 그 네. 소장님 말에 의하면 월 150에서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정비라는 건 있잖아요. 고정비가 그러니까 고정비가 그대로 나가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고정비 알아요, 제가. 그 관리하는 그 직원들의 인건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타워 크레인 예. 이거 다 빌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멈춰 있다고 해가지고 얘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다른 형에 쓸 수 없잖아요. 제가 그걸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 저희 롯데 월드타워가 아, 거기에 네네. 그냥 크레인 갖다 놓고 네네네. 몇십 년을 갖다 그러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네네. 알아요. 이게 그래서- 이건 공사 중단되면 무조건 돈 들어가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고정 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조율을 할 건지. 그러니까 물론 시공사 측에서는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이런 고정 비용을 다 100% 이상 다 청구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조합에서는 그거를 얼마만큼 네.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시공사도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좋게 해결하는 차원에서 네. 어느 정도 선까지 청구를 해서 네. 잘 조율을 할 수 있는지 네. 이 금전적인 부분이 일단은 네.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합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조합에서 약간 그 과도한 설계 변경이라든가 네. 마감재 고급화라는 네. 그 명목으로 시공사한테 자꾸 이제 특정 업체의 네. 뭐 마감재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이제 좀 사용해 달라는 요구가 좀 지금 있지 않았나. 너무 네네. 네네. 눈이 반포 네네. 막 이쪽까지 네네네. 사실 둔촌 네네. 지역에서 뭐 그렇게까지 하면 좋은데 네네네. 사실은 땅값이라든가 뭐 주변적인 상권의 대장주를 얼마까지 네네.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 입지에 대한 것들은 네네네.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오히려 반포 수준까지 막 그 마감재를 갖다 올리고 있는 현상들이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마감재가 이제 이게 참 첨예한데 이게 약간 뭐 난감한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긴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표면상과 내면상의 이유가 있는데 표면상으로는요 마감재를 고급화한다. 그래서 우리 둔촌도 뭐 강남 4구다. 네. 그래서 고급화로 특화로 가야 된다. 이 조합의 그 표면상 이유는 맞아요. 네. 근데 조합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슬로건이 맞고요. 네. 야, 우리 둔촌 아파트가 뭐 어때서 고급화로 네. 진짜. 그런데 이게 또 이면에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거를 제대로 모르시는 외부에서 시선들은 또 이런 시선이 있어요. 야, 재건축의 생명은 어차피 시간 싸움인데 예. 너네 이거 마감재 뭐 수도꼭지 타일 예. 막 이런 거 좋은 거 해봤자 예. 이거 나중에 싹 깔면 얼마 안 들어. 예. 근데 이거 시간 갈 싸움인데 이렇게 시간 갖고 고정비라든가 이런 걸 계속 투하시키냐? 예. 너네 바보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공사 일정에 대한 것들이 그렇죠. 공사 맞물리는데 마감재보다 훨씬 더 그렇죠. 중요하다. 근데 조합에서는 근데 또 뭘 생각을 이거를 모르지는 않아요. 시간이 네. 지연되면 딜레이 되면 될수록 네. 비용이 더해서 네.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걸 알지만 이거를 왜 자꾸 고급화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가장 요즘에 이슈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네, 네. 여기에 또 접목이 되거든요. 네. 이게 왜 분양가 상한제가 왜 들어오냐면요.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아파트다 하더라도 네. 분양가를 우리가 책정해 주겠다, 네. 정해 주겠다. 그 이상은 안 분양 된다. 못 한다. 네. 가격을 딱 네. 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분양가 때문에 지금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토지비. 예. 근데 토지비, 그다음에 건축비, 그다음에 마진. 예. 마진이 있는데 마진은 뭐 어느 정도 계산이 네, 끝났고 네, 네. 토지비도 이미 뭐 땅 몇 평에 네. 위치 얼마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물음표가 건축비. 뭐냐 건축비인데 건축비 가지고 이제 건축비가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일반 건축비에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특합이라 해가지고요. 네. 얼마만큼 좋은 자재를 썼냐에 따라서 이 건축비를 더 상향해서 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점수를. 네. 그러면 이 특화돼서 점수를 상향해서 받으면 그만큼 분양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기 네. 때문에 이 조합에서는 네. 우리는 고급 마감을 가야 된다. 해서 그래서 네네네. 3,500만 원까지 올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2,900은 이건 무조건 안 되고 아, 일단 3,000 넘고 네. 3,500, 4,000까지 가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선 특합비에서 우리가 가점을 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자재 고급화를 가야 된다. 네. 요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조합원들의 마음인 거예요. 네. 근데 조합이 이런 조합원들의 마음을 좀 악용하고 있지 않나. 네. 이게 뭐냐면 조합원들의 순수한 마음은 그래 이렇게 고급화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고급자재 이렇게 네. 들어가 살기 좋아. 첫 번째 이유. 네. 두 번째 이렇게 고급자재 쓰니까 분양가 올라가니까 분담금 줄일 수 있어. 네. 이게 주 목적인데 네. 조합은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조합이라고 지칭하는 건 조합원이 아니라 그렇죠. 조합 집행부예요. 그렇죠. 집행부. 조합 집행부는 딴 생각을 아니라 거기에 핵심이 이제 조합 집행부 그렇죠. 핵심이 조합장이니까 조합장은 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이 조합 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냐면 자꾸 고급화하면 그럼 자재 좋은 거 쓰면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자꾸 자재를 특정을 하려고 해요. 네. 어느 회사에 어느 네. 제품을 넣어달라. 그럼 그 회사가 결탁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일반 조합원들이 대의원들이 아닌 조합원들이 네네. 보기에 이 사람 뭐가 있는 것 같아 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그렇죠. 이 멤버들이 또 다시 출연하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비대위. 예. 네네네. 분리가 지금 또 안에서 내분이 좀 일어나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내용이 또 일어나는 예. 거고. 그러니까 고급화로 가는 거는 좋다. 우리도 예. 찬성을 하지만 예. 왜 업체를 자꾸 특정을 하려고 그러냐. 예. 그리고 시공사가 뭐 이걸로 하자 그러면 왜 반대를 하고 이거를 해달라고 하느냐. 예. 그러니까 지연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급화를 하는 건 맞다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고급화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물론 마감재를 좋은 걸 쓰는 것도 고급화지만 예. 요즘에는 커뮤니티라든가 예. 친구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건물이 지어지면 나중에 좀 변경하기 어려운 것들을 좀 예. 고급화하는 게 예.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고급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그 건설이 이제 세 개나 있잖아요. 토목 단계가 있고 네네. 바닥 깔고 그다음에 건축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단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마감재는 인테리어 단계고 네네. 사실은 건축 단계에서 층고를 결정하고 여기에 그 MD를 어떻게 짜고 이 부분들이 결정되는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단계 중에 네네. 보면 인테리어 단계, 그 마지막 단계, 마감 단계를 갖다가 네네네. 이렇게까지 시간 끌어야 될 게 아니라 지금 건축 단계를 갖다 마무리 짓는 게 훨씬 그렇죠.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골조를 먼저 올린 다음에 네. 마감은 뭐 정말 뭐 30평대 아파트면요. 네. 마감만 한다 그러면 네. 뭐 3, 4천만 원만 해도 네. 좋은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시공사의 입장에 네네. 시공사는 건축까지를 갖다 빠르게 해놔서 네네. 나중에 뭐 인테리어 그 관련된 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할 수 네네. 있게 편하게 네네. 그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왜 그 단계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네네네네. 건축 단계를 네. 갖다가 지연시키냐 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네. 조합이 자꾸 특정 업체를 지정을 하니까 네.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저 이렇게 네. 닦아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커미션 있는 거 아닌가요? 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 단계에 관련되어 있는 시공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네. 이후에 이제 인테리어 마감하는 부분에 업체에 관련된 부분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네. 이 공사가 지연될 수 네네네. 있게 그러니까 자꾸 문제의 소지를 갖다 이렇게 네네. 만들어내는 네네. 것들이 조합에 있는 거 아닌가 네네.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포장되면 점점 조합한테 불리해지는 게 네. 모르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야, 수도꼭지가 뭐가 중요한데 네. 타일이 뭐가 중요해. 네.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네. 이렇게 이제 네. 얘기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조합원들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근데 조합이 과연 이런 조합원들의 마음을 지금 헤아리고 있는지 네. 아니면 딴 생각에 마음이 가서 야, 표면상으로 이렇게 조합원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다른 뭔가 있는지 네. 이게 오해 소지를 풀어야 된다는 이 위해서는 그래서 저 네, 투명화가 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합을 네. 구성할 때 조합장과 네네. 보통 대의원들이 어떤 사람이 돼요? 제가 볼 때는요. 네, 어떤 사람이 보통 그렇게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나 그 사람 성향이 궁금해. 성향이 보면 굉장히 좋게 말하면 외형적인 분들이 많이 되죠. 아 근데 외형적인데 네네네. 그 전직이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딱 언뜻 생각이 드는 게 네. 시공사에서 오랫동안 근무에다가 나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좀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 그 작가님처럼 네네. 중개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네네네.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이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상가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많이 해왔던 사람들이 있지 않고 맞습니다. 이렇게 세 분류 정도가 있지 않을까? 전 이외에 또 다른 분류가 있나요? 정확하게 보신 게 그 정도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보면 성향 자체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세 분류가 이제 주로 네. 있는데 시공사에서 온 분과 그 중개업에서 오신 분하고 그다음에 상가. 상가에서 오신 예. 분하고 근데 지금 여기도 닦아놓고 얘기한다면 상가 쪽에 오신 분과 네. 시공사에서 오신 분과 네네. 내가 보기엔 그 분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분이 전임인지 어떤 분이 후임인지 나 그건 모르겠는데 네네네. 딱 언뜻 딱 들은 느낌이 네네. 출신이 시공사에서 왔던 분의 시각과 네네. 상가에서 오신 분은 특히 상가에서 오신 분은 시각이
그건 장사잖아요, 그분들은. 네네. 그분들 말 그대로 장사이기 때문에. 네네. 일반 조합원들에 대한 생각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조합원 입장에서는 참 딜레마예요. 조합과 집행부를 갖다 어떻게 뽑을 건가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공사에 있던 사람이나 상가에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중개업을 했던 사람들은 이 업무에 대한 것들을 잘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의 입장을 갖다 대변해 주지 않을 것 같고, 네네네. 우리 입장을 대변해 준 사람은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잘 몰라. 네네네. 그러니까 능력 있는데 못된 놈, 네네. 능력이 없는데 착한 놈. 네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00% 착한 사람, 100%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선과 악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한데 그게 자꾸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착한 사람도 되면 나쁜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요. 나쁜 사람은 더 나쁜 쪽으로 실리다 보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전에 집행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행동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빨리빨리 그냥 뭐 조금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그러면 내가 다르게 반대로구나. 네, 전에 있는 시공사 출신해가지고 빨리 공사를 진행하려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어도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우리한테 남는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했던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 집행부는 표면적으로는 무슨 소리냐. 문제를 제대로 바르게 잡고 가야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르게 가자. 이런 이제 슬로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합원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누차 말하지만 정비 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가는 게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르게 가려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자기 본인들의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거든요. 투명하게 바르게 가자. 그래서 시공사가 뭐 공사비를 갚는다거나 뭐 자재를 빼먹는다거나 이런 거를 바르게 잡고 절차를 바르게 잡자. 결국은 이윤이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대립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바르게 잡다 보면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딜레이, 비용 추가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 비교를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문제는 제가 뭐 직접적인 우리가 얘기는 안 했지만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 안에 숨어 있는 닦아놓고 못했지만 뭔가의 문제들이 뭔가 있구나 좀 이해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주택 시장에 파장이 있을 거고 네네네. 조합원들에게 부담되는 네네. 미치는 악영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둔촌 사태로 해서 보면서 느낀 게, 한 4가지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정비 사업은 뭐 별다른, 그러니까 철거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공사가 들어가서 입주까지가 보통 짧으면 한 5, 6년 정도 이렇게 잡거든요. 근데, 이게 더 딜레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항상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 기간이 늘어나면 문제가 뭐냐면 조합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거기에 들어가시려고 했기 때문에 집을 다시 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다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전세나 월세로 들어갔는데 전세 월세 들어갔어요. 그러면 입주가 완공이 내년 8월 달이었기 때문에 이게 또 딜레이 되면 그렇죠. 계약을 다 그때까지 맞춰. 계약 만기 시점을 내년 23년 8월에서 한 12월 사이에다가 다 세팅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딜레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게 재계약이 될지, 그다음에 또 재계약이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또 할지, 그게 이제 문제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그러면은 그 6천 세대에 가까운 분들이 뭐 전세든 월세든 뭐 자가든 간에 그렇게 살다가 새로운 아파트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래야 전세 물량이라든가 임대 물량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그대로 잠겨버린다. 그리고 오히려 더 부족해진다. 그래서 전세 시장, 특히 강동구 쪽에 전세 시장이 조금은 내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문제된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되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또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특히나 집값이 오른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항상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많았는데 이게 12,000세대, 그다음에 조합은 내년에 보통은 한 3만 세대에서 5만 세대까지 보통 서울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내년에 그렇게 되면 이 만 세대가 빠지게 되면
그 그렇죠. 부산이 빠지겠네요. 내년에 결국 한 3만 세대 정도 한다고 했는데 3만 세대도 못하고 2만 세대까지 떨어져 그렇죠. 버리겠네요. 그럼 이제 공급에 대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또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된다. 요인이 된다. 그게 두 번째고, 네. 근데 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에 서울의 아파트들이 참 가격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물론 결국은 입지인데요. 지금 입지가 좀 약간은 그러니까 뭐 강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아직 뭐 있지만 강북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요. 입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딱 두 가지로 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새 아파트냐 아니냐.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 세거든요. 프리미엄이. 네네. 이 얘기는 뭐냐면 새 아파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가격이 세게 가는데 이렇게 신규 물량이 점점 없고 차질이 생기면 기존의 그 신축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이 한동안 더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더 양극화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많은데 새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지어졌던 새 아파트에 속하는 분리 아파트 가격이 더 갈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영향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정리가 돼요. 첫째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부분은 역시 일반 조합원들이 전세 월세 일반 조합원들이 피해를 받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장기화만 들면 될수록 일반 분양원들이 피해를 받는다. 그렇죠. 이거의 사태의 가장 큰 악영향은 사실 일반 조합원들이 다 받게 맞습니다. 그 받는다는 기대를 거예요.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일반 조합원들이 지금 주택 계획에 대한 것들을 이게 뭐 1년, 2년 해가지고 딱 계획을 세워놓고 살아가는데 맞습니다. 전세 시장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건 일반 조합원들이다. 그래서 일반 조합원들이 가장 피해가 되는 게 첫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어차피 올해 이제 8월 달부터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에 대한 영향이 미치게 되면 사실은 전세 시장에 문제는 되는데 이쪽에 6천 세대 가까이가 지금 전세 시장으로 뿌려졌잖아요. 거기에요. 그럼 이 전세 시장에 대해서 전세 시간의 급등에 대한 것들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강동구와 이쪽에 뭐 강동구하고 송파 이쪽에 그다음 넓게 보면 하남 맞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근처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동남 쪽 지역은 가야 되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올해 내년까지는 계속 좀 급등하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요인이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주택 그 매매 시장도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 협의의 부분에 보면 가장 피해자가 일단은 그 조합원들,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뭐 전세라든가 아니면 내 집 장만을 계획하셨던 분들이 이제 1차적인 피해자고 이걸 더 넓게 확대해서 해석하면요. 이 둔촌주공 사태를 좀 일반화를 시켜서 더 넓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최근에 뭐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원자재가, 인건비 계속 상승되거든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은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공사비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공사비 자체가 계속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측이 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분양할 수 있는 가격을 딱 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의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 근처에 뭐 가장 대표적인 가까운 데가 그 대조동 재개발 쪽인데 거기도 공사가 지금 거의 멈춰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안 맞으니까. 시공사하고 분쟁 때문에 둔촌하고 똑같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 장기화된다 그러면 가뜩이나 공급 물량이 없는데 이게 딜레이, 그다음에 난항, 그다음에 대리. 잠깐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를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분양가 상한제 여기가 지금 몇 번 언급이 됐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분양가 상한제 뭐다? 분양가 상한제는 딱 쉽게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나라에서 정해준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했냐는 이유는 이거죠. 이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주변의 집값을 갖다 상승시키니까 주택 상승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제를 한 거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사실 일반 주택 수요자들한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요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한없이 올리면 조합하고 시공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폭리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절충을 해서 내려서 일반 일반 분양 받는 분들에게 혜택을 줘라.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어떻게 결정해요? 분양가 상한제는 이제 허그에서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산정을 하는데 예.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요소를 예. 플러스 해가지고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분양가를 어떻게 매기냐? 일단은 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값. 그 다음에 또 건물 지니까 건축비. 건축비. 그 다음에 또 적정 이윤, 마진. 이 세 가지를 이제 토탈 해가지고 그러면 요 지역의 이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를 요 정도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결국은 이것도 있지만 이 마진 부분에 갇혀되면 그때 당시에 시세가 어느 정도 갈 건가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핵심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둔촌주공에서는 이 마진하고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일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축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고급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건축비 문제 때문에 그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건축비에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죠. 문제 발생의 원인이 돼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들이 필요하다는 근데 거는. 이게 지금 더 이슈화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요. 아파트 가격의 분양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거 뭐냐면 대지비, 땅값하고요. 이윤, 마진이었거든요. 건축비는 뭐 평당가 얼마, 예전에 뭐, 그래, 평당 얼마나 한다고 그래, 이것 때문에 이거 문제가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예전에는 맞는 말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워낙 폭등폭등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계산 잘못하면 건설사에 큰 피해를 보는 게, 만약에 뭐, 10%만 1%만 잘못했다 하더라도 1000세대 현장이면요.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공사비가 뭐 1000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1%만 해도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하루하루 다르게 변경 바뀌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언제 결정돼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한제는 결정은 이제 보통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조합에서 일반 분양을 하기 그럼 위해서 이미 결정이 된 거네요? 저희 둔천주공은? 그거를 자기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미 됐겠죠. 근데 그때 그게 싫으니까 2,900부터 해가지고 지금 안 받아들이겠다, 다시 이거를 좀 그러니까 땅값하고 마진은 계속 어느 정도 확정이 픽스가 된 상태에서 더 높이기 위해서 시간을 끈 거죠. 이걸 갖다 그러니까 이걸 결정해주는 허브라고 그랬나? 허그요. 허그에서 결정해 주려고 그러면 땅값, 건축비, 마진에 대한 것들 데이터를 주면은 그거 가지고서 분양가 상한제 얼마까지 매겨주는데 그걸 매겨주기 이전에 건축비나 이런 걸 갖다 더 올려가지고 그렇죠. 그걸 분양가 상한제를 올리겠다는 조합에서 자꾸 이제 올리겠다는 전략을 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공사에서 불만이 너네가 이거를 제대로 빨리 안 해주니까 일반 분양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공사비도 못 받고 다 외상공사 아니냐. 그래서 현재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를 고치지 않는 이라면 이게 계속 옥죄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평가 기준을 갖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 어떻게 할 건가? 땅값, 건축비 마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냐?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하더라도 이 제도가 준수되더라도 이걸 갖다 값을 정하는 평가 기준을 누가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좀 제도 개선 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조합이라든가 시공사의 뭐 폭리를 막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사유재산, 그러니까 민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리의 주체를 민간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고요. 그 이익과 손실에 대한 부담 주체도 민간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자꾸 그 이익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분배를 위해서 분양가를 상한을 딱 해서 이거를 제도로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 이런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재산, 사유재산을 뺏어서 일반 분양으로 저렴하게 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게 안 맞는 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일반 분양을 싸게 주기 위해서 기존의 조합원들이 자기네 집을 지면서 추가 분담금이 더 늘어나는 이게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죠. 둔천주공의 가장 큰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제를 짚다고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첫 번째 부분, 그 이후에 잘 잡고 있는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 제도에서 발생되는 조합의 의사결정이 선택이 문제가 있는 거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부분이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모든 피해는
일반 조합원과 사실은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실은 주택의 거주자들이 대부분 다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수요자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면은 둔촌 주공에 대한 것들이 좀 짚어보는 거는 좀 정리가 되겠네요.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네요, 현재.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돈이죠, 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있는 돈이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도적인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있는 돈 문제를 갖다가 누가 조금 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느냐. 네네네. 이런 차원인 거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협의를 잘 해서 네. 예, 그러니까 절충을 해서 공사가 멈춰 있는 거를 빨리 진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시공사도 그렇고 특히나 조합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이 멈춰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협상을.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제 선택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네네. 양쪽에 다 손해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양보를 하든지 해서 네네. 선택을 이제 해야 되는 네네. 시점이네요. 이건 선택이 정답인 거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는 차후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을 해라. 거기 관련 계신 분들 진짜 피해받고 있는 일반 조합원들이나 그 밖에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한 주택 수요자들에 대한 걸 생각하셔서 빨리 선택하십시오. 개인적인 이익을 조금이라도 취하면서 시간을 딜레이하면 할수록 시공사도 피해받고 조합 집행부도 피해받고 다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선택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양보하시고 좀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가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탐 되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비슷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손가락 하나 잘라야 될 분들이 네네. 계속 커져서 이제는 목을 쳐야 되는 상황까지 네네네. 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둔전적으로 이제 그렇게 지금 손가락 하나 자르시고 팔이 잘리는 일이 없도록 목이 잘리는 일이 없도록 선택을 빨리 해주시는 부분들을 좀 촉구하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거 이제 둔천주공 이외에도 2022년도 주택시장 전망도 한번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정권은 바뀌었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제 여소야대로 됐기 때문에 완화를 이제 해서 부동산을 더 사고 팔고 또 원활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컸었고 또 그런 바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야 이제 완화 쪽으로 해주고 싶지만 집권 초기에 가장 부담스러운 게 집값에 대한 상승이 좀 그러니까 완만하게 상승하는 걸 좋아하지 급등하는 거는 어느 정권이나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원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재건축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목동이라든가 뭐 압구정 그다음에 여의도 성수도 그랬고요. 토지거래 허가가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재지정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재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마음속으로는 풀어주고 싶지만 현실은 풀어줄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풀어주면 이게 분명히 욕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한동안은 이제 지속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6월 달에 지선이 있잖아요. 지방선거.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심리는 있는데 실제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큰 상승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워낙 공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상향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심리 자체가 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사지 마라, 사면 안 돼 이렇게 딱 묶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이 심리가 언제 돌아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야지. 그럼에도 나는 사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서는 순간 또 급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한 2, 3년, 3, 4년까지는 계속 우상향 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여소야대라는 거기 때문에 완화도 좀 서서히 조금씩 하지 한꺼번에 막 그러니까 뭐 종부세를 없앤다거나 세율 자체를 확 내릴 수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걸 가미해서 좀 우상향이긴 하지만 작년 뭐 재작년처럼 급상승은 아닐 것 같다. 정리하면 4가지 정도가 이슈가 되겠네요. 재건축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분양가 상한제부터 잘 풀어서 공급에 대한 원활화를 갖다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당분간 매매 시장은 오르겠다. 네네네. 두 번째 이유는 임대차 3법이 네. 이제 8월이면 이제 임대차 3법이 일기 졸업생들이 나오니까 졸업을 네네네. 하니까 임대차 3법에서 전세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전세 시장이 또 매매 시장으로 또 네네.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가격은 또 오르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낮추기 위해서 집을 갖다가 거래를 많이 늘어나려고 그러면 사실은 대출 제도를 좀 DSR이나 네네. LTV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풀어주는 것도 눈치가 또 보이고 눈치가 보이니까 네네. 서두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집값 상승에 좀 요인으로 요인이 되겠다. 그다음에 거래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이제 규제 제도, 그 세금 조세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네네네. 사실은 완화를, 종부세나 양도세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완화해야지. 사실 거래가 원활하게 일어나서 계속 회전이 돼야지 집값이 안정화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 옮기고자 하는 사람인데 옮기지 못하고 네네네. 계속 있다 보니까 네네. 문제가 발생되는 거나 네네. 계속 회전될 수 있도록 거래를 갖다 활성화시키려면 종부세나 네. 사실은 양도세나 이 부분들을 갖다가 그 조세제도에 대한 것들을 개혁을 해서 좀 네네. 바꿔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네네. 이것도 우상하게 좀 작용할 것 같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건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네네.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네네. 이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일어나지 않아서 네네. 상승 요인은 이거 네 가지만 해도 충분한데 네네. 사실 외부적인 환경적일 때문에 급격하게는 오르지 않고 네네. 조금씩 우상향으로 가져갈 것 같다. 네네. 이게 이제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한 걸 정리한 건데 그렇게 좀 상황이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당분간 우상향은 지속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얘기했듯이 무주택자분들은 그냥 집을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재밌는 건 제가 볼 때면 작년 가을보다는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집 사기가 좋아요. 왜냐 물론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호가 자체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무주택자분들이 더 집을 못 사세요. 왜냐면 이분들은 겉으로는 그래요. 항상 집을 살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집값이 떨어지면 안 돼. 내가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을 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재미난 건 뭐냐면 집값이 떨어질 때는 더더욱 안 사시다가 집값이 올라갈 땐 너무 비싸 그러면서 그때 사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상승장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보합장이거든요. 지난 가을부터. 그래서 거래 자체도 많지 않고 좀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관망에서 실천 액션으로 누가 먼저 취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20, 30, 40의 불인이들이라면 부동산 아저씨 김병건 작가님이 써준 돈이 된다 부동산 대백과 이 책을 좀 읽어서 부동산의 기본 지식을 딱 섭취하고요. 기본 지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집을 살까요? 여기에 직접적인 말하면 집을 살아야 해요. 무주택자는. 그래서 집을 좀 사는 그런 계기를 이번 영상을 보면서 좀 가져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오랫동안 경험해 오셔서 아시지만 이게 부동산의 시장에 대한 건 결국은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주거 공간이고 거기에다 비용까지 세이브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충분한 내 집 하나 정도는 가져가는 게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우리 김병원 작가님하고요. 그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 특히 이제 둔촌 주공의 재건축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부동산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특히나 이제 정 작가님과 이렇게 뜻깊은 자리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오고 싶습니다. 네, 또 초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쉽게 풀어주는 정스토리의 정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